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서현역은 아직도 공포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유 없이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피의자 최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오신 영상이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최모 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살인 미수죄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잖아요. 네. 구정욱 차장님, 근데 이제 살인죄로 적용이 좀 변경이 될 운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최모 씨가 이 서현역에서 이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기 이전에 자신의 이제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서 그리 이동하는 과정에 그 60대 여성을 이렇게 차로 치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다가 오늘 새벽 2시에 이 사망을 함으로써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해서 이 살인죄로 지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사망한 6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좀 전해지고 있죠, 구정차님.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서현역으로 이동하다가 이 길을 걷다가 남편은 이제 차도에서 좀 안쪽에서 걷고 있었고 네. 아내분께서 이 차도 쪽을 걷고 있었는데 이 최모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로 덮치면서 이 60대 여성분이 크게 차에 치였고 이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글쎄요, 분당, 서현역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외식도 하고 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찾는 이 명소인데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안전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안심하고 찾아오는 나라였는데 하루빨리 이런 이 묻지마 범죄가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는데 이번 사건 경우도 좀 신상이 공개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요건에는 다 충족을 하죠. 사실 살인 미수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나머지 피해자들은 저는 완쾌 되시는 걸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60대 그 여성이 사망했다는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명이 살인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특정강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2에 따르면 그 범죄가 잔인하고 그 피해가 막대할 것. 두 번째는 그러한 범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의 방지, 범죄 예방,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네 가지 요건에는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요건에 충족된다고 해서 바로 신상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아마 심리 쪽, 종교 쪽 계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지금 이 최 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과거의 정신질환적 경력은 있지만, 즉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어떤 그런 진단은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결론적으로 신상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상 공개를 할 때 정신병력이 있다면 신상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신상 공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기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어떤 살인 및 살인 미수의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니까 이건 분명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게 보이지만
정신질환 상태가 완전히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흔히 말해서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치료감호법상 치료 감호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범행 수법 자체가 계획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고려하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기록을 못 봤으니까 기록을 보는 그분들이 적의 판단,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신질환 자체가 어떤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죄질을 고려했을 때 뭐 다양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원주 변호사님, 네. 이 최 씨의 성장 배경도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 나서는 과연 이 최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도들도 이어져 오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중학교 때까지는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수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이후에 가고자 했던 특목고에 진학을 못하고 일반고에 진학을 했다라고 전해지고요. 그 시점부터 조금 비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형이 있었는데 형처럼 좋은 특목고에 가지 못했고 시시한 일반고에 다니는 것 별로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현성 인격 장애가 발병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또 수사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면밀히 또 검토가 돼야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조현성 인격 장애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이것이 범행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서구 PC방 그 김성수 사건?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패널이 함부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판단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김성수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이 정신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정신 분석 감정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 내가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떤 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앵커가 말했다시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람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조현성 인격 장애가 네. 있는데 이건 조현성 인격 장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 단계 전에 우리가 의사가 내리는 진단명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조현병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거 치료받으면 그냥 감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망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게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막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위험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우리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범죄가 범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정혁 변호사님, 저희가 2주 전에 신림역 사건을 같이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신림역 사건과 지금 서현역 사건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좀 달라 보이십니까? 아마 근데 그 공통점은요. 정말 이게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이런 데 그 번화가에서 거의 대낮이나 저녁 이게 묻지마 범행 이루어진 거 이거는 이제 공통점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차이점을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신림동 사건은 이제 주로 20, 30대 남성을 겨냥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거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게 20대, 70대 남녀 다 이게 대상으로 한 이게 첫째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차이는요. 제가 보기에 그 신림동 사건보다 훨씬 이게 더 계획적 범행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흉기도 신림동 사건은 이제 그 범행 당일 구입인데 주로 이제 서현역 사건은 범행 전날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범행을 하고 그다음에 백화점까지 가고요. 여러 가지 이게 은폐 숨기는 거라든지 이걸 보면 훨씬 더 이게 치밀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나. 이게 두 번째 차이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림동 사건은 현재 그때 한동훈 장관도 왔지만 사이코패스 관리 이런 이제 사이코패스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현병 전 단계 이런 이제 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크게 3가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구자욱 차장님 네. 또 이제 공통점을 좀 보자면은 이제 피의자 조선 같은 경우도 소년범 출신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이 최모 씨도 특목고 진입 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좀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외톨이형 범죄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뭐 정확한 것은 이제 범행 동기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두 범행의 경우에는 이것을 사회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남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복 심리가 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범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 은둔형 외톨이에 따른 어떤 범죄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제 영화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제목의 영화였는데 네. 췌장암을 앓고 있던 여성이 이 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가는 와중에 은둔형 외톨이에게 이 피살당하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뜻하지 않은 범죄자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이제 이번 그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저렇게 내가 늘 이용했던 공공장소에서 저런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 어디선가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각 불시에 저렇게 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로서도 안심하고 살았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 사회에 좀 그늘진 구석 또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좀 주변을 좀 돌아보는 이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기자님들한테 한 100통 이상 전화를 받았을 때 첫 번째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묻지마 범죄라는데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묻지마라고 묻는 순간 원인 없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너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답을 했고 좀 언론에 쓴소리를 하면 언론도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 위해서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원인을 모르는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겠습니까? Y가 있어야 그 Y 중간에 이 분노가 쌓여가고 만약에 분노라고 치면 분노가 쌓여가는 그 과정에서 언제 그 사람이 언제 트리거가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출이 됐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생애사 연구가 있어야 되고 20년 전부터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언론은 그 원인을 찾는 데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성격장애인 것이지 그 사람의 범죄의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묻지마 범죄는 애당초 언론에서 지워져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왜 일어나는지 국가는 목숨 걸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늑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CIA 국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외로운 늑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다. 이러니까 법무부가 바로 움직입니다. 124건의 외로운 늑대에 대한 전수 분석을 해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력과 예산을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 사람이 범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엄벌하는 거 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엄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아까 그 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범죄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좀 시선을 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가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뭐라고 일단 보십니까? 그래서 몰라요. 저도 아직 몰라요. 모르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네.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범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 분노다. 두 번째는 이 범죄의 원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 100% 그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단계 뭘 묻는가 하면 그 가설이 맞으려면 그 가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수조사했을 때 이게 공통된 원인인지 밝혀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은 그 범행 동기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대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과 비슷한 경미한 사건이 29건 정도 있었고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과 연관돼 있는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이 300건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1대 29대 300을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도 이런 범행이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혹시 경찰에 신고되거나 아니면 범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의 어떤 일탈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범행이 나오기까지 혹시 우리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너무 고립돼 있어서 사회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